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함의 신박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길랑 다해라. 지나간 후면 애달타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뵐 수 있는 시간은 한 얼마 남았을까? 몇 번 남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다행히 너무 참 건강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40년생이시고 어머니 44년생이시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저희 아버지께서 일주일에 산을 2번 가십니다. 혼자서 가시는데, 그래서 뭐 매주 일요일 날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부모님이 건강하시니까 제가 또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이제 감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보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들은 머리가 크면서 내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버지랑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항상 아들하고 아버지는 싸우게 돼 있습니다. 어릴 때 저도 아버지한테 많이 좀 그랬었고요. 불효자 많이. 어느 순간 제가 좀 깨달았던 게 제가 회사를 처음 입사했을 때 저희 사장님한테 인사도 잘하고 깍듯하게 신입사원이 사장님한테 뭐 당연히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순간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인가 아니면 우리 사장님이 훌륭하신 분인가 그냥 뭐 사회적인 훌륭하신 거 이런 걸 떠나서 나한테는 누가 더 감사한 분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훨씬 더 저한테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자식 위해서 헌신하셨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나는 아버지 말씀하시거나 아버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틱틱거리고 뭐 매사에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 좀 짜증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걸 제가 생각하다가 내가 왜 그러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희 사장님한테 하듯이 제가 아버지한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오면 굉장히 공손하게 예 아버지 뭐 하면서 뭐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이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최인성 교수님인가요? 성함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의 책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그러니까 내가 노란색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 파란색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 이 프레임도 중요하고 바라보는 프레임도 중요하고 내 입이나 내 행동, 그죠? 내가 어떤 틀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리액션, 상대방의 리액션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친절하면 상대도 친절하게 나오고, 그죠? 내가 무례하게 대하면 상대도 무례하게.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도 그때 좀 제가 많이 깨달아가지고 일단 아버지한테 저희 사장님한테 하듯이 그렇게 깍듯하게 하면서 부자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혹시나 우리 채민턴 분들 중에서도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말하는 어떤 애티튜드나 이런 게 다른 사람보다도 더 우리 부모님한테 더 친절하게 예의를 갖춰서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이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의 발달이 조그만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사소한 게 다 말과 어떤 행동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저의 성공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저희 부모님이 이 건강하시고 항상 먹는 거에 대해서도 어릴 때부터 건강식 위주로 늘 저희 집에는 사이다 콜라 마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안 마시고 저희 집에도 보면 콜라 사이다가 없습니다. 그런 올바른 좋은 식습관을 만들어 주신 것도 이렇게 하드워킹을 하는 데 있어서 생생한 핑크빛 간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아버지께서 술 담배 안 하시고 그런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거 먹는 것부터 좋은 습관을 좀 만들어 주셔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또 많죠. 아버지한테 배운 게 돈을 쓸 때 3가지 원칙을 갖고 쓰라고. 좋은 음식 사 먹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책을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마라. 어릴 때 뭐 그런 말씀. 또 제가 처음으로 유럽 배낭여행을 가보겠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젊었을 때의 여행은 사서라도 하는 거다 하면서 흔쾌히 여행 갔다 오라고 해주시고 어학연수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어학연수 갈 때 그 바로 1년 전에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저희 아버지 회사가 부도났던 걸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힘든 부분을 저희들한테 내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항상 얘기합니다. 체슬리 투자자문 이렇게 저라는 뭐 박세익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까지 하는 거는 99% 전부 부모님 덕분이다. 나머지 1%는 운,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댓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 옆에 꼭 붙어서 주식으로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익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지금의 수익도 감사하고 좋은 일에 기부도 할 수 있어 더욱 감사한 날들입니다. 네덜란드는 단순한 중계지를 넘어 유럽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재수출로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 ASML 같은 대체 불가능한 하이테크 기업들이 실속까지 채우고 있으니 수출액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필립스나 하이네켄 같은 브랜드는 물론이고 자동차 반도체로 유명한 NXP 그리고 에너지 기업 쉘 그렇네요. 쉘이 있군요. 그리고 금융사 ING, 유니버셜 뮤직과 같은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1990년, 85년, 1995년 그때도 세계 시가총액 12기업 중에 보면 요 더치 쉘이라고 그러죠. 네덜란드의 쉘 석유가 한 시가총액 5위인가 6위에 있었어요. 우리는 네덜란드 하면 아인트호벤, 히딩크 감독 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이 세상 만 가지가 종류만 다르지 배움의 길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중국어를 배우면서 참 안 느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번 중국 여행에서 물론 생각나지 않는 단어들은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나의 모습에 역시 배움은 시간과 경험치를 필요로 함을 알게 되었어요. 주식 방송도 매일 결석하지 않고 들으니 늘으리라 믿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어제 일부 수익 실현하고 마케팅 회사 오픈한 딸에게 명품 백 선물해 줬습니다. 와, 잘하셨습니다. 결고운 사람들이 모여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체슬리 팀과 회원님들 2년 따라간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전무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국부론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대표님의 애국심을 엿볼 수 있는 말씀 아주 유익합니다. 금융인들이 모두 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금융강국으로 거듭나서 더욱 강한 국가로 발돋움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영국 여행 중에 도대체 영국은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고 물었더니 금융과 문화 컨텐츠로 부를 이루어 산다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금융과 문화. 표 전원형 가입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목표 달성이라고 합니다. 어버이날 앞두고 이 무슨 횡재인가 싶습니다. 저 카트에 받쳐서 넘어지면서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넘어져야 덜 다칠까 하며 몸을 웅크려 넘어졌더니 골절과 외상은 없고 타박통 정도였습니다. 체슬리 호 타고 기장님의 진두지휘 아래 조심조심 타고 내리면 무서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초딩 손녀도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죠? 저는 게을러서 일임하는 게 저의 스타일 같아요. 일임할 돈은 없으니 랩으로 덩치 키워서 일임할 목표입니다. 네. 오늘 분할 매도 원칙을 지키면서 아주 소량익절했습니다. 채슬리를 만나기 전에는 한 번에 매도하거나 고점에서 팔고 싶은 마음에 제때 팔지 못하고 결국 후회하면서 물타기로 버텼는데 내가 욕심부리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매도하면 다른 사람도 돈 벌 수 있으니 괜찮다는 말씀을 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2천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는 랩 상품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그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2027년도에) 3억 들고 뵈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연 15% 이익을 기대하며 10년 기다리겠습니다. 원금 3억에 연 15%면 10년 지나면 12억이 됩니다. 그죠? 제 친구도 저한테 3억 맡기는 게 목표입니다. 3억 맡겨 놓으면 10년 뒤면 12억이 되면 12억에 15% 수익 나면 그러면 얼마예요? 노후가 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 또 증시의 어두운 면을 하나 알게 됐네요. 일부 ETF도 그렇고 증시의 어두운 면 알게 될 때마다 참 아쉬웠는데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어 하루빨리 제도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그 블락 얘기 말씀드렸죠. 블락이 아니라 IPO. 네, 외국인들한테 락업도 없나 보호의 수도 없이 외국인한테 주고 그 외국인은 뭐 한 2주 만에 쉽게 한 1,000억 벌어가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살다 이런 수익률을 보다니 감동을 넘어 감격.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물은 계속 뿌려주세요. 수익률 파티에 취해서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다는 것을 맨날 잊어버리니까요 하셨습니다. LG엔솔 상장 때 말씀 들으니 22년도 악몽이 떠오르네요. 코스피 7,000이 넘은 지금은 상상도 못할 하락장이었네요. 그렇죠? 전문의 월간 전망은 매크로를 볼 때는 무엇을 봐야 하는구나. 워맨신방 모닝브리핑 하나하나 다 챙겨보지 못할 때 최소한의 공부 요소로 봅니다. 저에게 월간 리뷰 같은 것이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일의 나도 모르는 게 인생사인데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월간 전망 자료 만들 때마다 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국장은 월말에 MSCI 반기 리뷰, 미장은 6월 첫째 주 금요일에 리밸런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질문인지 알지만 리밸런싱이 생각보다 규모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주도주를 들고 있는 주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월말을 맞아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하셨는데 그 리밸런싱 때문에 추세가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리밸런싱의 규모에 따라서 그 리밸런싱 전후로 분명히 수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MSCI 사우스 코리아 여기 편입되는 종목들 과거에 또 보면 이 편입 이슈가를 앞두고 2월, 5월, 8월, 11월이죠. 요 편입이 되면서 리밸런싱이 될 때마다 그 편입될 종목은 미리 사고 그리고 편출될 종목은 공매도 때리고 그런 헤지펀드들의 전략이 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완전히 편출되는 종목은 영향을 받는데 그 리밸런싱 되면서 소폭 이렇게 좀 쳐내고 소폭 비중을 늘리고 그게 전체적인 종목의 추세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삼전 닉스를 제외한 기준으로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PR은 각각 270조 그리고 11배에서 12배 수준으로 나오는데 맞는지요? 그 270조에도 반도체 업황 낙수 효과가 포함되어 있을 테죠. 이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코스피 시장의 현주소는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최근에도 보면 뭐 화장품 중에서도 APR 같은 주식은 되게 좋고 그죠? 나머지 다른 화장품은 또 안 좋았고 그래서 섹터별로도 보면 수익 나는 거는 주가가 잘 가고 수익 안 나는 거는 주가 안 갑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시장이 아주 냉정하게 지금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지고요. 전자 닉스를 제외하면 270조인데 이게 12개월이다 보니까 내년도 전자 닉스의 지금 영업이익이 뭐 800조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800조 포함하면 1070조거든요. 뭐 700조라고 치고 730조.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내년에 만약에 1000조를 번다고 하면 지금 전체 PR을 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러면 반도체만 제외하고 봤을 때 그죠? 제외하고 보면 270조라고 하시면 그러면 PR 10배면 2700조고 11배 12배 나온다고 하니까 그 제외하고는 이제 3000조 정도다 그죠? 그러면 지금 코스닥이 한 670조 되고 코스피가 한 6천조 되거든요. 6천조. 코스피 200만 따지면 한 5,600조 됩니다. 그러면 6천조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일까? 지금 삼성전자의 시총이 1,500조, 하이닉스 1,200조. 요 두 개 합쳐가지고 어쨌든 1,750조 우선주도 있으니까 1,750, 1,900조. 네, 그러면 한 2,000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2,000조 빼면 4,000조, 4,000조에 아까 영업이익이 270조. 뭐 이러면 약간 PER 기준으로는 약간 비싸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상법 개정하면서 지금 리레이팅은 되고 있잖아요. 네, 뒤통수치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보면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싸긴 삽니다. OECD 평균보다는. OECD 평균이 그래도 PER 한 15배는 되니까요. MP에 올라온 종목 보고 ETF만 잘 골라서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습니다. 네, 4월에 처음 KB에서 랩 가입하고 3일 만에 목표 전환도 하고 또 들어갔답니다. 곧 목표 달성할 듯 합니다. 잘한 일 또 있어요. 두 동생 채밀턴 가입시키고 열공시키고 있어요. 네. 3% 때부터 전문인 만나고 채밀턴으로 꽃 피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명화 님이셨습니다.
저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선물을 잘 하시는 전무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질문 드려봅니다. 지난 여름부터 매달 옵션 만기 수익 차트 신차에서 보여주시는 거 외국인 포지션을 봐오고 있는데요. 지난 9월 달에 강한 롱콜 포지션, 그러니까 콜 매수 얘기한 거고요. 24년 8월에는 롱풋이었죠. 롱풋으로 외인이 큰 대박을 터뜨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외에는 25년 10월부터 전부 맞는 게 없어요. 옵션만 보면 매번 매도 쳐놨다가 만기 가까이서 겨우 되돌려 약손실로 만들고 선물 합쳐서 보면 수익이더라고요. 이번 달 옵션도 보면 모든 구간 손실에 걸쳐 있고 외인들이 옵션 플레이는 해지로만 활용하나 싶더라고요. 이들이 포지션을 잡는 의미 중 전무님의 경험으로 쌓인 내공으로 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했습니다. 지금 신차 분석할 때 저희 AI 시스템에서 보이는 이 옵션의 그 페이오프 그래프가 그 기간이 너무 짧게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만 보이더라고요. 여기만. 제가 보는 대신 사이버스에 보면 오히려 좀 더 긴 시계열이 아니라 긴 주가 레벨로 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또 보면 약간 스트랭글 매수 뭐 이런 포지션으로 좀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변동성이 확대되는 걸로. 그런데 제가 신차 분석할 때는 여기만 보다 보니까 저도 보면서 이렇게 매도 배팅 그것도 전 구간이 다 손실 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만 보면. 근데 길게 보면 전 구간 다 손실 포지션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익 나는 구간이 있는데 그 이익 나는 구간이 좀 안 보였더라고요. 다음에 신차 분석할 때는 제가 좀 더 이 긴 시계열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채슬리에서 운용하는 1임 매매는 코스피장에서 개인의 매수 매도로 잡히는지 아니면 기관의 매수 매도로 잡히는지요. 저희는 우리 개인 고객분들의 계좌를 저희가 매수 매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으로 잡힙니다.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계좌 중에 법인도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은 기타 법인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용하는 계좌 중에 연기금 계좌도 있습니다. 그 연기금 계좌는 연기금으로 잡힙니다.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복장이 저랑 같으네요. 별게 다 기쁘네요. 3년 후 반토막 나면 애들 거 확 묻을까 봐요. 그때쯤엔 채슬리에 맡기고 전 다른 공부 중 희망사항입니다. 하셨고요. 신용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 신용 낮은 사람은 높은 이율 적용받는 건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한데 그게 왜 문제라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어제 제가 신문 기사 읽으면서 이게 자본주의 논리잖아요. 신용이 낮은 사람은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높은 이자를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100명 중저 신용자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10%로 이자를 받았는데 그중에 돈 못 갚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2, 3% 항상 나오다 보니까 이 2, 3%의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중저 신용자들한테는 금리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신용이 높은 사람한테는 돈 떼일 염려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국채 금리가 일반 회사채 금리보다는 낮잖아요. 돈을 떼일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리고 우량 회사채의 금리가 낮고 좀 정커본드 회사가 재무 상태가 안 좋은 회사채는 금리가 높고 맞습니다. 저도 어제 신문 기사 읽으면서 이거는 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임 9개월 차인데 오늘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네요. 올해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고 만약 반도체 공급에 대한 너무 칩 부족 현상으로 일시적 허용이라든지 약간의 부드러운 분위기 좀 형성이 되면 어떤 조정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십으로 잠깐의 출렁임 정도가 될까요? 이번 주 주간 시장 트렌드 분석 중에서
코멘트 중에 중국 파운드리 공급사가 시장에 침투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도 들었기에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시장에 더 들어가고 싶어 기회를 찾고 싶은 마음인가 싶기도 합니다. 네. 늘 팀 체슬리에게 받은 혜택을 언젠가는 세상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반도체 공급에 대한 너무 칩 부족 현상으로 일시적 허용. 네. 최근에 젠선황께서 최첨단 반도체도 중국에 팔아야 된다. 그래야 중국이 자립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우리가 사다 쓰자. 예, 이렇게 될 거라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첨단 반도체는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뭐 이렇게 좀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이 큰 그림에서 양국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뭐뭐 한다 이런 정도 얘기만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에 제재를 했을 때 중국이 보복으로 히토류 수출 금지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너네한테는 요 정도 허용해 줄 테니까 너네도 이런 걸로 맞받아치지 마. 뭐 그런 거는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우리나라로 외화가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에 호재가 아닐까요? 네. 아직까지는 10년물하고 10년물만 하더라도 국제금리의 차이가 한 50bp 정도는 나잖아요. 그죠? 여전히 미국 금리가 높긴 합니다. 랩이 청산되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개설 예정이신지요? 예, 일주일 뒤에 바로 아마 모집 들어갈 겁니다. 일임은 3억 이상부터고요. 랩 어카운트는 5천만 원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니 왠지 모르게 불안한 건 저뿐일까요? 조심스레 일부 수익을 실현해가며 대응하고 있지만 계좌의 숫자가 커지는 것에 비례해서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네요. 이처럼 과열되어가는 장세 속에서 기술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조율하며 대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미 달러 약세 플러스 EM 사이클의 도래 내러티브가 보이는 요즘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곁들여 질문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그 RSI 기준으로 보면 RSI가 과열로 들어갔다고 해서 파는 것보다는 RSI가 다시 70을 깨고 내려올 때 그때 파는 게 오히려 약간 오른쪽 어깨에서 파는 효과가 있습니다. RSI 70 이상 들었다고 갔다고 해서 팔면 그 뒤로 한 6개월, 8개월 랠리가 지속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RSI가 과열해서 다시 70을 깨고 내려올 때 그때가 전체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 떨어지는 어깨에서 팔 확률이 높다. 근데 70 들어갈 때 팔면 여기 허리에서 파는 경우가 생기더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휴먼 인덱스 많이 활용하거든요. 전혀 주식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포모 현상이 강하고 그리고 제대로 공부를 해서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뭐 이거 사야 된대 이걸로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대 그러면서 포모 현상이 좀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갔을 때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구두 닦기가 주식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듯이 제가 봤을 때 저분은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되게 이렇게 시세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분들을 돈을 벌게끔 안 해주거든요. 처음에 잠깐 버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다가 결국은 빠집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주식을 어떤 특정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 이 휴먼 인덱스를 활용해서 잘 팔고 나옵니다. 완전 줄인입니다. 어느 단계로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일단은 좀 주식이라는 게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아침에 어렵더라도 모닝브리프랑 이 웜의 신박을 조금 꾸준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게 갈 것 같아요. 닷컴 사이클이랑 다른 가장 결정적인 건 미국과 중국의 국가 주도 사이클이기 때문입니다. 양국가의 패권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닷컴 사이클하고 가장 다른 점입니다. 미국이 닷컴 버블처럼 붕괴가 되며 경기 침체가 와서 중국에 패권을 뺏기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생애 가장 긴 반도체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패턴으로 예측하다가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주는 시그널을 잘 캐치해야겠습니다. 좋은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최설리는 연 15%가 목표라고 하셨는데 21년부터 이어진 하락장에서도 그 목표를 달성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21년 5월 달에 주식 다 팔아가지고요. 22년 5월부터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21년 하반기, 22년 상반기 하락장은 주식이 없었습니다. 22년 5월부터 시작했는데 6월 빠지고 9월 빠지고 그래서 6, 7, 8, 9 요 4달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떨어지는 무릎에서 주식 사고 올라가는 어깨에서 좀 파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마음만 조급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떨어지는 무릎에서 사다 보니까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사면 절대 손해는 안 본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무릎부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주식으로 번 돈 70% 집 살 때 썼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전자닉스 등 주식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평가이익이 3억 원 가량으로 올랐고 무주택자인 김 씨는 주식을 판 돈과 전세보증금, 대출을 더해서 집을 살 계획이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대단지 아파트도 둘러봤고 주식이 언제까지 오르기만 할 수 없을 것 같아 적절한 시기에 정리할 생각이라며 집을 사기 전까지 최대한 씀씀이를 줄여 제 대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만의 얘기가 아닌데 주식으로 번 돈이 소비보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흐른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 코스피가 7,5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랐지만 주식으로 불린 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흘러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식 자산 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의 골자입니다. 자, 보고서에 따르면 무주택 가계는 주식 자본 이득의 70%를 부동산 자산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무주택자의 경우 자본 이득이 1원 발생할 때 0.78원 정도를 순매도하고 이 가운데 0.7원 정도를 다시 부동산 매입에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꼭 1원으로 해야 되나요? 1원 이러니까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이걸 무주택자의 경우 자본 이득이 1,000만 원이 발생할 때 780만 원 정도를 순매도하고 이 가운데 700만 원 정도를 다시 부동산 매입에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00만 원도 좀 건데 1억 발생했을 때 7,800만 원 정도를 매도하고 이 가운데 7천만 원 정도를 다시 부동산 매입에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니까 좀 더 감이 온다, 그죠? 주식 자본 이득이 큰 무주택 가계의 유주택 전환 확률은
23.1%로 전체 평균 9.7%의 2배를 넘어섰고요. 실제 서울 아파트의 매입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도 주식과 채권 매각 대금 비중은 지난해 5월에는 4.9%였는데 올해 1월에 8.9%로 뛰었습니다. 요거네요. 그죠? 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서 주식평가이익이 소비와 자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는데 그 결과 한국 가계는 주가가 1만 원 오를 때 130원 정도만 사용하고 그러니까 자본이득의 1.3%만 소비에 사용하고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3에서 4%의 3분의 1 수준이고 일본도 2.2%대 일본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이거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죠? 100만 원 벌어가지고 13,000원 정도만 소비에 쓴다는 거죠. 그게 되게 구두쇠인 겁니다. 그걸 갖다가 국가별 자산 효과 추정치라고 해놨는데, 자, 국내 주식 자산 효과, 자산 가격 상승이 소비로 이어지는 이 효과가 낮은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쏠림을 꼽았고요. 국내 주식 투자 저변이 좁은 점도 한계로 지목됐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주식 자산 규모는 77%로 미국은 256%, 유럽이 184%인 것보다 크게 낮았고요. 가처분 소득 대비. 전체 주식 자산의 73.2%는 자산 상위 5분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 소득 증가 분 중에서 소비로 쓰는 비율인데 이 한계 소비 성향이 낮은 고자산층의 수익이 몰리면서 증시 상승이 소비 확대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이 엄청 많은 분들, 1,000억인데 2,000억이 됐어요. 뭐 그런 분들은 뭐 원래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소득이 증가했다고 자산 가격이 증가하면서 이 자산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뭐 소비를 엄청 많이 하지는 않죠. 그런데 한 1억 있는데 1억으로 1억을 벌었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러면 1억 벌었는데 이번에 차를 한번 바꿔볼까? 아니면 나가서 외식 한번 해볼까? 아니면 해외여행 한번 다녀올까? 뭐 이런다는 거죠. 국내 증시 특유의 높은 변동성과 낮은 기대 수익률도 영향을 미쳤는데 한은에 따르면 2011년에서 24년 국내 주식시장의 월평균 기대 수익률은 0.09%, 월평균입니다. 월평균. 미국의 0.53%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고요. 실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이익 종목의 매도 확률이 손실 종목보다 2배 이상이나 높았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의 처분 효과 1.5배보다 강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한국 투자자의 경우 수익이 난 주식은 빨리 팔아버리고 반대로 손해가 난 주식은 팔지 않고 갖고 가는 경향이 유독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변화의 조짐도 감지되는데 지난해 가계주식 자본이득은 429조 원으로 과거 평균의 22배 수준까지 증가를 했고요. 자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과 중저소득층의 증시 참여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기대 수익이 우상향하면 자본이득 지속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수 있다고 했고요. 다만 한은은 주가 하락기에는 역자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소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진단인데 최근에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30조 원을 넘어선 만큼 증시 조정 시 소비 위축과 부채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한은 연구진은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주식 장기 보유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을. 저는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이 부채
폭탄이 터진다 이랬을 때도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도 그걸 갖다가 소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부채를 일으켜서도 그걸로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걸로 자산을 취득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 가계부채를 일으켜서 투자했던 자산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최근에 3년 4년 동안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부채를 일으켜서 그 부채에 대한 조달 비용보다 큰 수익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게 위험하지 않는 거죠. 부채를 일으켜서 수익이 나지 않는 자산이나 수익이 나지 않는 소비에다가 돈을 빌려서 외상 소비를 하는 게 그게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 정년 퇴직 후에 운전대를 잡았다. 어버이 덮친 가혹한 황혼.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모 씨는 대기업 정년 퇴직 후에 택시기사로 핸들을 잡았고요.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모셔야 하는 데다가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매일 일하고 있다면서 어버이날인데 일하느라 바쁜 아들 얼굴은 제대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박 씨의 사정은 한국의 60, 70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실제 한국의 시니어들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이들로 꼽히는데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4년 기준 한국의 유효 은퇴 연령은 남성이 67.4세이고요. 여성은 69.6세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의 70세까지 다 일하신다 그죠? OECD 평균보다 각각 2.7세나 6세가 더 높고요. 한국 여성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남성은 38개 회원국 중에서 칠레, 아이슬란드, 멕시코, 이스라엘, 콜롬비아에 이어서 6번째로 높았고요. 유효 은퇴 연령은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실질적인 은퇴 시점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 거의 70세까지 일하시네요. 일터를 떠나지 못하니 한국의 65에서 69세 고용률은 57%로 일본과 함께 최고 수준이고요. OECD 평균 26%의 2배를 넘습니다. 이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인 동시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는 뜻에서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마처 세대라고 불립니다. 네, 마지막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그래서 마처 세대. 은퇴 후에도 부모님의 병원비와 성인인 된 자녀의 뒷바라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노동시장에 끝까지 머물게 되는 구조라서 그렇군요. 하지만 이들의 황혼 노동이 안정적 소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데 재취업한 노년층의 일자리는 단기직이고 일용직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노후 생활비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카드론 등 빚에 의존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고요. 김성훈 국힘의원이 올해 2월 말 기준 전업카드사 8곳의 카드론 잔액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4.6, 60대 이상은 27,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었고요. 21년에는 40대 비중이 33.7%로 가장 커서네요. 최근 카드론을 이용한 60대 A씨는 두 자녀까지 4인 가족 생활비와 주거비에 더해서 부모님 요양원 비용까지 대려니 도저히 월급만으로는 어려웠다며 나와 남편이 늙어가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OECD에 따르면 한국 66세 이상 고령자의 평균 가처분 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의 68%에 그치는데 한국 노인이 평균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전체 국민 평균의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OECD 평균 87%를 크게 밑돌고요.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도 40%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사실 마처 세대는 젊음을 바쳐서 한국 경제 발전을 일궈낸 주역들인데, 하지만 본인이 평생을 바친 효는 이제 선택의 영역이 됐고, 사회 곳곳에서는 경로 대신 혐노, 노인 혐오의 정서가 스며들고 있다. 경제적 빈곤과 정서적 고립이 맞물리면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수년째 OECD 1위를 기록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년의 40.6명보다 낮아졌다지만 24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8명에 달한. OECD 보고서에서는 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성별 노동시장 격차 등을 원인으로 꼽았는데, 국민연금에 충분히 가입하지 못한 세대라서 연금 소득이 낮고, 여성은 경력 단절과 낮은 임금으로 노후 연금 수급에서도 불리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제도적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빠른 고령화로 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서이고요. 정순들 이대 교수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일자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에서도 나이를 이유로 배제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시스템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전용호 인천대 교수는 근로능력이 있는 중장년에게는 인공지능 등 시대 변화에 맞는 맞춤형 재교육과 직업 전환 지원을 강화하고, 이것이 힘든 이들에게는 사회 참여형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자, 박철원의 마켓나우 AI 경제, 전력망에서 토큰으로 이동 중이다. 영화 어벤져스의 비전은 피지컬 AI를, 그를 움직이는 자비스는 대형 언어 모델 기반의 에이전트를 상징합니다. 이 대비는 최첨단 AI의 핵심을 드러내는데, AI 경쟁의 본질은 성능이 아니라 비용 구조라고 합니다. LLM은 문장을 잘게 쪼갠 계산 단위인 이 토큰으로 언어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것은 토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입니다. 많이 쓴다고 결과가 좋아지지는 않고요. 품질은 모델 성능과 입력의 맥락, 그리고 이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질문도 어떤 모델에 접근하는지, 얼마나 적절한 맥락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답을 내놓고요. AI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비용과 접근권이 결합된 경제 시스템이다. 이 성격은 에이전트 환경에서 더 뚜렷해지는데,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나던 작업이 계획, 실행, 검증, 재추론의 반복 구조로 바뀌면서 토큰 사용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여러 에이전트를 나누어 쓰면 결과는 더 정교해지지만 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결국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히 쓰느냐, 불필요한 반복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요금 체계와 접근 격차로 이어지게 되는데, 고성능 모델일수록 비용이 많이 들고, 긴 맥락 처리와 도구 호출이 결합될수록 원가가 상승합니다. 정액과 종량 과금, 사용 한도와 기능 제한이 결합된 구조가 나타나는 이유이고요. 그 결과 교육과 산업에서 격차가 확대되는데, 더 나은 모델과 더 많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쪽이 더 정교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AI 활용 능력은 점점 비용 접근성의 문제로 수렴하게 되고, 기업과 국가는 같은 선택 앞에 서게 되는데, AI를 보조 도구에 머물게 할 것인지 전략과 연구개발, 행정 전반으로 확장할 것인지는 결국 비용 구조와 접근성에 달려 있습니다. 토큰을 얼마나 싸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지식 생산의 원가를 좌우하기 시작했고 시장 역시 소수의 선도 모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성능 못지않게 안정적인 접근이 경쟁력이 됩니다. 결국 새로운 경쟁 축은 토큰의 효율인데 같은 결과를 더 낮은 비용으로 내는 능력이 확산 속도와 지배력을 가르게 됩니다. 과거에는 전력망을 가진 쪽이 산업을 지배했고 이제는 토큰 비용과 접근성을 통제하는 쪽이 생산성과 권력을 진다. 따라서 AI 전략은 기술 보유 여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독자 모델, 외부 모델, 오픈 모델을 어떻게 조합하고 이 비용과 성능, 보안, 접근성을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지가 핵심이다. 토큰 경제는 지식의 접근성과 사고 능력을 규정하는 새로운 인프라인데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는 뒤처진다. 확실히 이렇게 전문가분 의견을 계속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고 이 비용과 접근권,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히 쓰느냐, 불필요한 방법을 얼마나 줄이느냐. 자, 반도체 광풍에 묻혀 저평가, 월가가 조용히 담은 종목들, 세계 주요국 증시가 전례 없는 강세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글로벌 투자자의 환호 뒤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요. 오를 대로 오른 반도체 말고 아직 덜 달궈진 곳은 어딘가라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는 금광을 캐는 이 광부 AI 모델 기업보다 그들에게 삽과 곡괭이를 파는 인프라 기업에 주목하는 흐름이 뚜렷하죠. 지금 보시는 것은 AI 광풍 속에 폭등한 미국 반도체주 S&P 반도체 셀렉트 인더스트리 반도체 지수 차트입니다. 자, 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라클이 대표적인데 데이터베이스 기업에서 AI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모습인데 최근 클라우드 매출 증가율은 50%에 따르며 미래 계약 물량인 잔여 이행 의무는 80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AI 관련 매출이 이미 미래 계약으로 쌓이고 있는 상태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버스 애널리스트는 오라클이 AI 혁명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제공 업체로 나아가는 궤도에 올랐다고 하고요. 시스코도 이름을 올렸는데 AI 경쟁이 이제는 단순 GPU 숫자 경쟁을 넘어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이동시키느냐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고요. 생성형 AI 모델이 처리하는 데이터량이 폭증할수록 데이터 센터 내부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시스코는 이런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장비 분야 핵심 기업으로 꼽힙니다. 냉각 시스템의 강자 버티브도 거론되고 있고요. AI 모델이 처리하는 데이터가 이 폭증할수록 데이터 센터 내부의 네트워크 속도와 발열 제어가 중요해지기 때문인데 버티브의 수주 잔고는 사상 최대 수준인 15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이 반도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데 다만 관심이 GPU를 넘어서 ASIC, HBM 장비로 확산 중이고요. 대표 주자는 브로드컴입니다. 특정 고객사에 최적화된 맞춤형 반도체, 이 ASIC 설계에 강점을 가진 브로드컴은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칩 개발 수요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은 최근 연간 배당금만 주당 $20를 넘을 정도로 배당 성량이 높은데 월가에서는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주 드문 AI 종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시티그룹은 브로드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 투자, 이 캐펙스 수혜 기업으로 계속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올해 연초 이후 수익률입니다. S&P 500이 올해 벌써 31% 올랐어요. 전년 대비 수익률.
버티브가 282, KLA가 167, 브로드컴이 111, 시스코가 55, 오라클 31, 월마트 32. S&P 500은 지금 연초 이후 7% 올랐는데 7.18. KLA 역시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고요. KLA는 반도체를 만들 때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장비 기업입니다. 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칩 구조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만큼 검사 공정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I 랠리가 길어질수록 월가에서는 너무 AI만 옳은 것 아니냐는 경계심도 함께 커지고 있고요. 중동 리스크와 유가 불안, 금리 변수까지 겹치면서 최근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방어주에도 다시 관심이 쏠립니다. 대표적인 소비주인 월마트와 코스코는 강력한 멤버십과 PB 상품을 앞세워서 경기 둔화 시기에 오히려 점유율을 높였고요. 코스코의 회원 갱신율은 90%로 웃돕니다. 월마트는 최근 광고 사업 월마트 커넥트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4%는 성장하면서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 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비자와 마스터카드 역시 결제 금액 상승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대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10 황제 시대, 하이닉스 지분 많은 SK스퀘어도 합류. 7일 코스피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주당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가 10개로 늘었네요. 자, 지난해 말에는 효성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려아연, 삼양식품으로 4개였는데 넉 달여 만에 2.5배 증가했습니다. 국내에서 주당 가장 비싼 주식은 현재 효성중공업입니다. 이날 종가는 460만 1,000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해서 158%나 급등을 했고요. 전력기기 변압기 수요 확대가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정권가에서는 500만 원 돌파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김태현 연구원은 미국 최상위 전력망급의 변압기 공급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해서 수주 확대와 마진율 상승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고요. 이어서 두산이 181만 원, 하이닉스가 165만 원, 고려아연 156만 원, 삼바가 146만 원, HD 현대 일렉트릭이 14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31, 삼양식품이 126, 태광산업이 113만 원 정도 이렇게 황제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날 황제주에 등극한 이 SK스퀘어는 AI 반도체 핵심 수혜주인 하이닉스 지분 약 20%를 보유한 중간 지주 회사이고요. 안재민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 호황과 주주 환원의 선순환 구조가 반영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삼성전기 91만 7천 원과 LIG 디펜스가 86만 6천 원, 또 한때 100만 원에 근접하며 황제주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황제주가 늘어난다는 것은 증시가 달아올랐다는 방증이고요. 대신 개인 투자자의 진입 장벽은 높아집니다. 국내 주식은 한 주 단위로 거래되기 때문에 주가가 수백만 원대로 오르며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효성중공업 등 일부 고가주를 중심으로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치도 커지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량을 늘려서 자금을 더 끌어 모을 수가 있고요. 실제 주당 260만 원이 넘던 전자가 2018년에 50대 1 액면 분할 이후에 국민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만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2차 상법 개정안이 변수인데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소액주주가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고 액면 분할로 소액주주 수가 늘어나면 이들의 영향력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안동현 교수는 미국처럼 펀드 등 간접 투자 채널이 다양해지면 개인의 고가주 접근성 문제도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중요하죠. 네, 시가총액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근데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 전에 언급된 대로 한 주 살려고 하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확실히 수급은 안 좋아지는 건 맞아요. 수급은 4만 5천 원, 450만 원이 아니라 4만 5천 원이면 그러면 뭐 10주만 산다 하더라도 45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수급이 좀 확산되려면 가격 액면 분할을 통해서든 무상증자를 통해서든 가격을 낮추면 수급에는 영향을 줍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단독 적자 15조였는데 없어서 못 팔아. 삼성 초강수. 자, 전자가 경기 평택 반도체 사업장의 마지막 생산 라인인 이 P5 Fab2를 오는 7월 착공을 합니다. 애초 내년 초로 예정한 착공 시점을 6개월가량 앞당겼는데 AI 열풍에 따른 HBM 수요 급증과 내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비해서 생산 능력을 선제 확충하겠다는 전략인데, 자, 지금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삼성전자 연간 시설 투자 단위가 조원입니다. 21년에 48조, 24년에 53조 6천억. 네, 이렇게 했고요. 1분기에 11조, 올해는 1분기에 11조. 그리고 전자의 DS 부문 분기별 실적도 다 나와 있고, 지금 여기가 이게 DDR4, DRAM 월별 고정거래 가격 나오죠. 여기 보세요. 고정거래 가격이 작년 초만 하더라도 1달러 35였는데 지금 16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R4 같은 경우에는 생산 중단한다고 했는데 지금 창신 메모리나 이쪽이 이 DDR4로 떼돈 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까 P5 Fab2는요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자가 생산 능력 확대에 사활을 건 것은 HBM을 필두로 한 DRAM과 NAND 플래시 등 메모리 전반의 수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고요. 단순히 현재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수년간 이어질 AI 반도체 호황기에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P5 Fab2는 가로가 662m, 세로가 194m로 규어지는데 12인치 웨이퍼 기준 연간 20만 장에서 30만 장을 생산할 수가 있는데, 단일 반도체 공장으로서는 전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출 전망이라고 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300만 스퀘어미터 규모인 전자 경기 평택 사업장의 시계는 멈춰 있었는데요. 사상 초유의 메모리 한파에 전자 반도체 DS 부문이 23년 15조 적자를 내자 기존 P5 Fab 1 공사는 작년 3개월여 만에 전면 중단이 됐었고요. 축구장 16개 넓이의 거대한 부지는 골조 대신 찬바람만 감도는 공터로 변했고 반도체의 겨울을 고스란히 드러냈었다고 합니다. 적막했던 평택 사업장이 최근 AI발 훈풍으로 단박에 달궈졌는데 올 1분기에 영업이 57조 원을 기록하면서 화려한 부활을 알린 전자는 HBM 공급난과 파운드리 수요 증대에 발맞춰서 전방위적 설비 투자에 나섰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속도전에 나선 것은 AI 인프라 확대로 인한 폭발적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면서 메모리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DR4 가격이 10배 올랐습니다. 29년 가동될 P5 Fab2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멀티 팹으로 지어질 예정인데, 주력인 HBM을 포함해서 차세대 DRAM뿐만 아니라 이 NAND 플래시, 첨단 공정 파운드리 라인까지 모두 갖췄다네요. P5 Fab 1, 2 생산 능력을 합치면 월 60만 장 수준이고, 전자의 현재 DRAM 전체 생산량 월 65만 개와 맞먹는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의 지각 변동도 전자의 속도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간 대만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엔비디아, 테슬라, 퀄컴 등 빅테크가 공급망 다변화와 리스크 분산을 위해 삼성 파운드리와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는데 이들을 수용할 생산 거점 확보가 향후 점유율 싸움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된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 경쟁력에서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경쟁사인 하이닉스의 추격도 매서운데요. 충북 청주 신규 공장 M15X에 연내 월 7만 개 규모의 디램 생산 장비를 채워넣기로 했고요. 용인 클러스터 1기 팹 클린룸을 여는 시점 역시 내년 5월에서 2월로 3개월 앞당긴다고 합니다. 이곳은 7세대 HBM4E입니다. 이 기반이 돼 6세대 1C 디램의 생산 핵심 기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SK 하이닉스 CFO 김우현 올해 설비 투자 규모는 미래 인프라 투자 확대로 전년 대비해서 상당한 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자, 미국 마이크론은 뉴욕과 아이오와의 HBM을 포함한 첨단 메모리 팹을 건설하고 있는데 히로시마 공장 증설까지 포함하면 마이크론의 생산 능력 또한 2-3년 내에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과거 증설 경쟁이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치킨 게임이었다면 지금은 누가 더 빨리 인프라를 완공해서 AI 칩 공급 능력을 증명하느냐 싸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어버이날을 포함해서 이번 주는 어린이날, 가정의 달이니까 소중한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는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주말 라이브 별주부전에서 내일 오후 5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